고맙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사실 이 동아시아 연구원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 이런 제의를 받고 상당히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 특히 외교부와 관련이 많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친근한 분위기 내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기회를 또 우리 이숙종 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교부에서 34년간 일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점을 포함해서 2010년대에 과연 한국 외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또 많은 걸 인풋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혹시 또 뭐 외교부에 이제 다시 일하게 되면은 그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듣기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디스커션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하는 건 쉬운데 짧게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짧게, 또 뭐,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뭐 상세한 설명을 안 하셔도, 이 요약된 그 스트럭처를 통해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저거는 기본적인 그 틀은 우리 외교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되며, 그러한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과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그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외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그 국제 정치의 큰 흐름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흐름,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북한 문제를 안고 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의 현상, 이런 순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1990년대 초에 그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단극 체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였지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러한 경향이 좀 더 강화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 혼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던 그 단극 구조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결국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충적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경제 회복을 통해서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또 그것이 뭐 2040년, 50년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상대적인 그 지위는 계속 하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그 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축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재밌는 게 마이클 맨델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프루갈 슈퍼파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뭐 미국의 어떤 패배주의나 그런 디클라이닝즘이나 디피티즘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력 쇠퇴에 따른 국제정치적인 비중의 저하, 그걸 또 어떻게 미국은 관리해 갈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좋은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EU가 유럽 통합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 돈자된 상태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내부에 지금 리비아 사태에 대한 대처가 있어서도 볼 수 있듯이 독일은 안보리에서 기권을 하고 영불은 찬성을 해서 그걸 또 다국적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 남부 유럽의 그 재정 위기 때의 그 대응 방안을 보면 독일이 과연 이 EU 통합에 있어서의 그 충분한 지도적인 역할 내지는 책임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로스트 데케이드를 넘어서서 로스트 투 데케이드를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서드 데케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G7 시대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인도, 브라질 이런 신흥국들의 부상이 상당히 눈에 띄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 국제정치 질서의 어떤 체제 변동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그 협력적 국제 질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의 그 외교 좌표를 설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아 시대, 태평양 시대의 도래인데요. 경제 성장의 엔진이고 또 역동성이 가장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아시아고 그것이 결국은 대서양 시대에서 태평양 시대로 이미 진입을 해서 적어도 21세기 전반기는 태평양 시대가 이 세계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당히 다양한 범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의 확산을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엔 그 FEW라고 그래갖고 뭐 FEW에서 Food, Energy, Water에 문제가 있다. 뭐 또 4F 해가지고 Food, Flu, Finance, Fuel 이게 뭐 2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건 과거에는 전부 로컬라이즈돼서 그 지방 어떤 특정 지역에서 차단이 됐습니다만은 세계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범세적인 차원으로 쉽게 전파되고 그게 스케일이 커지고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의 그 외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보 주체가 상당히 그 편지화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하는데 전에는 그 언론 매체가 사실은 정보의 발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뭐 TGIF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트위터라든지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일반 대중들에게도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함으로 해서 정보의 독점 시대가 상당히 이제 종식이 됐고 그것이 최근 그 뭐 튀니지나 이집트의 그 중동 민주화 열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국가나 어떤 특정 집단이 소유하는 데서부터 상당히 프래그멘티드된 그런 상황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보 전쟁이 옛날보다 더 치열해지고 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 전쟁에서 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중국이라든지 좀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는 정부가 그것을 다 해서 퍼블릭 디플로마시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홍보 기능을 국가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미국의 뭐 ABC라든지 NBC, CNN 뭐 대부분의 그러한 그 언론 매체들은 상업성에만 중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그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들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물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 네트워크 시대가 상당히 외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결국은 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주권의 중요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비국가 실체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비국가 실체들 간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결국은 이것도 이 소프트 파워 이론하고는 나중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마트 파워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권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래의 그 주권 중심의 국제 질서 체제가 상당히 변모를 겪고 21세기는 이것이 훨씬 더 이러한 성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라는 것이 21세기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